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주제는요. 바로 한국노동법의 교섭 단위 분리입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한 회사 안에서도 일하는 방식이나 조건이 아주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이분들 목소리를 어떻게 제대로 들어줄 거냐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고 관련 법, 시행령은 당연하고요. 실제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 그러니까 질의회시랑 실제 노동위원회 결정 사례, 판정 사례라고 하죠. 이걸 볼 건데요. 특히 SDMK, 또 문화체육관광부 C기관 사례, 2022년에 생산직 분리된 거, 그리고 GS 네오텍 사례까지. 이걸 보면 좀 생생하게 감이 오실 거예요. 네, 이런 해석이나 사례들이 법 조항만 보면 좀 막연한데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니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교섭 단위 분리가 대체 뭐고, 어떨 때 가능하고, 또 실제로는 어떤 논리로 결정되는지 여러분께서 좀 명확하게 아실 수 있게 돕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가 볼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좀 짚어야 할 것 같아요. 법에서 말하는 교섭 단위, 이거 기본 원칙이 뭔가요? 네. 그게 노동조합법을 보면요. 교섭 단위의 대원칙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통은 회사 전체 아니면 특정 공장이나 지점 전체 이걸 그냥 하나로 본다는 거죠. 이게 기본 단위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단위 안에 노동조합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법에서는 교섭 창구 단일화라는 절차를 거치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대표 노조를 뽑아서 그 대표가 사용자와 교섭하게 하는 거죠. 여러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회사 전체나 사업장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는 게 기본. 오케이. 근데 오늘 주제는 분리잖아요. 이 원칙적인 단위는 예외적으로 나눌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언제 가능한가요? 바로 그 예외가 이제 핵심인데요. 법에서는 한 사업장 아니라도 근로조건이나 고용 형태, 아니면 교섭회원 관행 같은 거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차이 때문에 단위를 나누는 게 맞겠다. 그럴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럴 때 분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노동위원회가 노사 양쪽이나 아니면 한쪽이라도 신청을 하면 그걸 심사해서 분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격한 차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들으면서도 약간 좀 추상적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현격하다고 보는 건지 그 기준이 좀 궁금해요. 맞습니다. 법 조항만 딱 봐서는 그 기준이 명확하진 않죠. 법에서는 이제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이렇게 세 가지를 큰 틀에서 제시하고 있고요. 결국 이 현격한 차이라는 거랑 또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실제로는 어떻게 판단되느냐. 이건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그 구체적인 판정 사례들, 이걸 봐야 제일 잘 알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어떤 점들을 중요하게 봤고 이걸 다 모아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걸 한번 같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실제 사례로 좀 감을 잡아보죠. 공공부문 사례를부터 볼까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해서 질의회시가 있던데 이건 좀 흥미롭네요. 어떤 내용이었죠? 네, 이게 공립학교 비정규직 직원분들 채용 과정을 보면요. 학교장님도 관여하고 또 교육청, 교육감님도 관여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 직원분들이 그럼 대체 누구한테 교섭을 요구해야 되냐? 이게 문제였어요. 당장 보기에는 학교장이 뽑는 것 같으니까 그럼 학교 단위로 교섭해야 하나? 좀 헷갈릴 수 있죠. 그쵸. 당장 나를 뽑은 사람이 학교장님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누가 진짜 교섭 상대방이었죠? 고용노동부의 공식 답변, 그러니까 회시에서는 교섭 상대방은 교육감이라고 봤습니다. 왜냐면요, 법적으로 봤을 때 독립된 사용자로서의 지위, 그러니까 법인격을 가진 주체는 개별 학교가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면 서울시, 경기도 같은 거죠. 그리고 교육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감이 그 지자체를 대표하는 거고요. 개별 학교는 법적으로 독립된 실체가 아니니까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래도 교섭 단위는 개별 학교가 아니라 시도 교육청 전체가 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노조는 교육감을 상대로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이런 결론이었어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 일하는 모습보다는 법적인 구조, 다시 말해 누가 독립적인 법인격이랑 사용자 권한을 갖느냐, 이게 교섭 단위를 정하는 데 훨씬 더 중요하군요. 그럼 통계청 사례도 좀 비슷한 맥락인가요?
지방통계청 소속 직원들이 자기들 지방청 단위로 교섭할 수 있냐 이걸 물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한 논리가 적용됐어요. 통계청 산하에 있는 지방통계청 소속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자 노조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소속된 지방통계청을 별도 교섭 단위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죠. 이것도 결국은 더 큰 단위로 봐야 했던 건가요? 네, 통계청 본청이 물론 국가행정기관의 일부지만 인사나 노무관리, 회계 이런 것들이 다른 정부 부처랑은 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통계청이랑 그 밑에 지방청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이 다른 부처 소속 공무원들하고는 좀 다르게 통계청이라는 단위로 통일적으로 결정되고 관리된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통계청 전체를 법에서 말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청 노조도 통계청장을 상대로 다른 노조들이랑 같이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야 했죠. 공공 부분에서는 이렇게 독립적인 법인격이나 아니면 인사 노무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통일적으로 운영되느냐, 이게 교섭단이 정할 때 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기본 단위가 생각보다 꽤 넓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 넓은 단위를 분리하는 절차로 돌아가 보죠. 분리를 신청하려면 언제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요. 첫째는 사용자가 우리 회사에 교섭 요구한 노조가 있습니다 라고 공고를 하잖아요. 그 공고하기 전, 그러니까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 거쳐서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딱 정해진 이후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요, 교섭 대표 노조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분리 신청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진행 중이던 교섭 논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잠깐 멈추나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교섭 요구가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분리 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가 분리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는요. 그 교섭 대표 노조 정하는 절차라던가 아니면 그 이후의 교섭 진행 같은 게 일단 중단됩니다. 아무래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교섭을 계속하긴 좀 그러니까요.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빨리 분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노동위원회가 심사를 해보니까 이건 분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쳐보죠.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분리 결정이 나면 말 그대로 새로운 교섭 단위가 딱 생기는 거죠. 만약에 그 분리된 단위에 적용되던 기존 단시 협약 같은 게 있었다면 그 협약의 유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해당 단위의 노조가 사용자한테 우리랑 새로 교섭합시다 하고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분리됐다고 기존 협약이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별도로 교섭을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시나리오가 하나 있네요. 만약에 교섭 대표 노조가 정해지긴 했는데 아직 실제 단체 협약이나 임금 협약 같은 구체적인 합의를 맺기 전에 분리 결정이 딱 나면요. 어떻게 되죠? 특정 지리회시가 이 상황을 다루고 있네요. 바로 그 경우가 중요한 기준을 보여주는데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노동위원회의 분리 결정이 그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즉, 교섭 대표 노조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아직 최종 협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이다. 그러면 분리 결정이 내려지는 그 순간 새롭게 분리된 단위는 기존의 창구 단위라 틀에서 딱 벗어나서 바로 독자적으로 교섭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타이밍이 정말 결정적이네요. 협약 체결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분리 결정의 즉각적인 효과가 확 달라지는군요. 그럼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데요. 만약에 분리된 단위 안에 노조가 딱 하나만 남게 됐다면요. 그래도 법에서 정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형식적으로라도 거쳐야 하나요? 관련 사례들이 이것도 언급하고 있네요. 법리적으로만 보면 해당 단위에 명백하게 노조가 하나뿐이다. 그러면 창구 단일화 절차 안 거치고 바로 사용자와 교섭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해석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권고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가 몰랐던 다른 소수 노조가 사실 우리도 있었는데 이렇게 나타나면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건너뛰고 맺은 단체 협약의 효력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노조가 하나만 있는 게 확실해 보이더라도 혹시 모를 분쟁 가능성을 미리 막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형식적으로라도 창구 단일화 공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언이군요. 자, 이제 제일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들이 인정되어야 이 교섭단위 분리가 승인되는 걸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현격한 차이의 실체가 뭔지 실제 승인된 사례랑 또 기각된 사례들을 통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죠. SDMK, 문체부 시기관, 생산직 분리, 그리고 GS 네오텍 사례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네, 법에서 제시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이 기준이 실제 사건에서는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어떤 증거들을 보고 또 어떤 논리로 이건 분리할 만하다 또는 이 정도는 분리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SDMK 사건부터 시작해 볼까요? 청소, 경비 같은 용역 서비스를 여러 현장에 제공하는 회사였는데 특정 현장, 그러니까 555 관리센터를 분리해달라는 신청이 왜 받아들여졌을까요? 이 사건은 용역업의 특성이 분리 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요. 핵심은 각 현장이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 점입니다. 첫째는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아주 뚜렷했어요. 분리를 신청한 관리센터는 주로 경비 업무를 했고요. 비교 대상이 된 다른 청사는 시설 관리나 청소 업무를 했어요. 업무 내용부터 달랐던 거죠. 근무 형태도 다르고 월 근로시간, 임금 수준도 평균 월급 차이가 꽤 컸습니다. 정년도 다르고 심지어 유급 휴일수 같은 복리후생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어요. 둘째는 고용 구조가 달랐다는 겁니다. 형식상으로는 단기 계약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각 현장이 고객사, 그러니까 발주처와 맺은 개별 용역 계약 조건에 아주 강하게 묶여 있었어요.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근로자들은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법적으로는 새 회사랑 새 고용관계가 만들어지면서 기존 단협 효력이 딱 끊기고 교섭이 지연되는 문제가 계속 반복됐었죠. 그리고 현장 간에 직원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인사교류도 전혀 없었고요. 셋째는 교섭 관행하고 맥락도 중요했습니다. 분리 신청한 노조는 그 이전에 있던 용역업체하고 이미 교섭해본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용역업의 특성상 고객사와의 계약 금액이 임금 같은 근로조건을 거의 다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용역업체 본사가 모든 현장에 통일된 조건을 제시할 재량이 거의 없다는 현실이 고려됐습니다. 그래서 각 현장별 계약 조건 아래에서 교섭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본 거죠. 마지막으로 두 현장이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경북하고 전북이었으니까요. 이런 점들이 다 합쳐져서 분리가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된 겁니다. 형식적이라고 본 거군요. 고객 계약이 근로조건을 좌우하는 현실이 반영된 결정이네요. 와, 그럼 2024년에 있었던 문화체육관광부 C기관 사례는 어떤가요? 이건 같은 부처 소속인데 해외 근무 직원들을 국내 직원들하고 분리한 경우인데요. 네, 이 경우는 공공부문이긴 하지만 지리적인 분리하고 업무 특수성이 아주 두드러진 사례입니다. 핵심은 해외 근무라는 그 특수성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조건의 차이였어요. 먼저 관리 규정 자체가 아예 별도로 있었습니다. 해외 시기관 행정직원을 위한 규정하고 국내 공무직 근로자를 위한 규정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어요. 인사, 보수 같은 기본적인 관리 체계부터 달랐던 거죠. 둘째, 근로조건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해외 근무 직원들은 현지 언어를 쓰고 문화교류 같은 특수한 업무를 했고요. 급여 수준도 해외 근무 수당 같은 게 포함되니까 국내 직원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주택 지원이라던가 부임할 때 항공료 지원 같은 국내 직원에겐 없는 복리후생 항목도 많았고요. 또 근무하는 나라의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었고 그것도 차이점이었죠. 셋째, 고용 측면에서 보면 채용하는 주체, 정원 관리 방식, 채용 요건 같은 거, 예를 들면 해외 근무 가능 여부 같은 거요. 이런 게 다 달랐고 국내외 간의 직원을 서로 보내거나 하는 인사교류도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섭의 필요성 문제인데요. 이 해외 직원 노조는 2024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만든 이유 자체가 해외 근무자들이 겪는 특수한 문제들, 환율 문제, 세금 문제, 본국하고 소통이 어려운 문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였어요. 기존의 국내 중심 노조는 이분들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해주지 못했고 분리 신청에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억지로 창구를 단일화하면 소수인 해외 직원들 목소리가 묻힐 수밖에 없다는 점, 이게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떨어져 있고 규정도 따로 있고
근로조건이나 겪는 어려움까지 완전히 다른 그룹이었군요. 네, 분리될 만한 이유가 충분해 보입니다. 그럼 2022년에 있었던 생산직 분리 사례는 어땠나요? 가전제품 회사에서 생산직을 다른 직군하고 분리한 경우인데 이때는 어떤 점들이 중요했을까요? 이 사례는 같은 회사 안에서도 직군별로 업무 특성이나 관리 방식이 아주 뚜렷하게 다를 때 분리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가전제품 회사 A에서 생산 직군을 기술 서비스직이나 영업 지원 직군하고 분리해달라 이런 신청이었는데요. 역시 근로조건 차이가 먼저 눈에 띕니다. 생산직은 공장에서 일하고 다른 직군은 전국 서비스 센터나 사무실에서 일했죠. 장소부터 달랐고요. 임금 구조도 생산직은 시급제 기반의 고정급 비중이 높은 반면에 서비스나 영업직은 성과급 비중이 훨씬 컸습니다. 근무 시간이나 휴게 시간 운영 방식도 달랐고요. 고용 형태나 인사 관리 방식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채용, 승진, 징계 같은 인사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도 달랐고요. 생산본부장이냐 대표이사냐 이렇게요. 인사평가 기준도 다르고 생산직은 근태나 안전, 서비스직은 고객 만족도나 실적 이런 식으로요. 직급체계, 정년 계산 방식 등등 거의 모든 인사제도가 이원화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생산직하고 다른 직군 간에 서로 자리를 옮기는 인사교류가 거의 없었어요. 완전히 다른 트랙으로 운영됐던 거죠. 교섭 관행 측면에서는 생산직만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단체 교섭은 없었지만 임금 인상 같은 중요한 이슈는 과거부터 다른 직군하고는 별개로 노사협의회 같은 걸 통해서 논의해온 관행이 있었습니다. 또 생산직 중심의 노조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기도 했고요. 이런 요소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생산직은 소수 집단이면서 다른 직군하고 이해관계가 상당히 다르고 또 별도로 교섭하더라도 회사 전체의 교섭 질서에 큰 혼란을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분리를 인정한 겁니다. 업무 내용, 장소, 임금, 관리 방식 같은 객관적인 차이가 뚜렷하고 인사교류도 거의 없는 사실상 분리 운영되는 집단으로 본 거군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있어 보여도 분리 신청이 최종적으로 기각된 GS네오텍 사건은 왜 그랬을까요? 특히 초심에서는 분리가 인정됐는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뒤집혔다는 점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이 사례가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노동위는 분리를 인정했는데 중앙노동위가 이걸 취소했죠. 플랜트 건설 현장 특성상 현장마다 근로조건이 다르고 고용이 단기적이고 본사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교섭하기 어려운 점, 이런 분리를 정당화할 만한 일반적인 사유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중노위가 분리를 기각한 결정적인 이유는 분리 결정이 내려지는 바로 그 시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공사가 곧 끝난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분리를 신청했던 특정 건설 현장, 그 555 발전소 공사가요, 중노의 결정 시점이 2016년 7월이었는데 2달 뒤인 2016년 9월이면 완전히 종료될 예정이었어요. 둘째는 그 현장 공사가 끝나면 더 이상 추가 공사 계획이 없었습니다. 유지 보수 같은 후속 작업도 없는 그냥 완전히 끝나는 프로젝트였던 거죠. 셋째는 당시 회사의 다른 현장들은 이미 분리되었거나 공사가 다 종료된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이 발전소 현장이 당시 회사에 남은 유일한 유효 교섭 대상 현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설령 법에서 말하는 분리 요건, 현격한 차이 같은 걸 일부 갖췄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코앞에 끝나는 마당에 이제 와서 교섭 단위를 분리하고 새로운 교섭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분리 결정 자체가 그냥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아하,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분리의 일반적인 요건인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결정 시점의 구체적인 상황, 예를 들어 해당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곧 종료된다거나 해서 실제로 교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적용할 시간이나 이익이 없다면 분리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단순히 요건만 체크리스트처럼 확인하는 게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데요. 그럼 그 외에 또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회사의 노동조합은 딱 하나뿐인데 그 안에 직렬만 여러 개, 가령 일반직이랑 영구직 이렇게 있다면요. 이 직렬별로 교섭 단위를 분리해달라고 신청할 수는 없나요? 관련 질의회 시가 있던데요. 그건 안 됩니다. 관련 질의회 시를 보면 명확한데요. 교섭 단위 분리 제도는 기본적으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노조는 하나인데 그 내부 구성원들의 직렬만 다른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렬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 다르면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노조 내부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조 집행부나 교섭위원을 구성할 때 다양한 직렬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보장한다거나, 아니면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서 직렬별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조항을 단체 협약에 둔다거나, 심지어 직렬별로 별도의 협약, 그러니까 복수 협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부 조율이 정말 어렵고 차이가 너무 근본적이다 싶으면 궁극적으로는 해당 직렬이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노조 내부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는 거네요. 그럼 분리된 이후에 교섭 범위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임금 협약 갱신 시점에 낮춰서 분리가 결정됐다고 해보죠. 그럼 새로 분리된 노조는 당장 임금뿐만 아니라 아직 유효 기간이 남은 기본단체 협약의 다른 모든 조항에 대해서도 다시 교섭하자고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도 실무적으로 중요한 질문인데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질의회시를 보면 만약 분리 결정 당시에 기존 단체 협약, 이건 보통 2년 유효하죠? 하고 임금 협약, 이건 보통 1년 유효. 이 모두 유효하게 존재했다면요. 분리된 교섭 단위의 노조는 일반적으로 유효 기간이 먼저 돌아오는 협약. 그러니까 지금 사례에서는 임금 협약에 대해서만 갱신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유효 기간이 남은 단체 협약 전체를 당장 다시 교섭하자고 요구할 권리는 없는 거죠. 전체 단협을 새로 논의하려면 기존 협약의 유효 기간 만료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기존 교섭 대표 노조하고 사용자가 서로 합의해서 분리된 단위에 대해서는 기존 단협 유효 기간 남았어도 그냥 조기에 다시 교섭합시다. 이렇게 결정한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노사 간의 별도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내렸는데 노사 어느 한쪽이 이거에 불복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분리 결정의 효력은 잠시 멈추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진행되나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노동 관련 법규를 보면요. 노동위원회의 결정, 여긴 교섭단위 분리 결정도 포함되고요. 이런 결정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원래 결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가 분리하라고 결정을 했다면 설령 누군가 불복 절차를 밟고 있더라도 그 결정 내용에 따라서 분리된 단위에서의 교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복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게 하지는 않는 거죠.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교섭단위 분리라는 제도의 핵심,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교섭단위 분리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원칙적인 교섭 단위를 설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아주 중요한 예외이면서 또 보완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다른 특성을 가진 근로자 집단들을 그냥 하나의 틀에 묶어서 교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오히려 특정 집단에게는 좀 불공정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법이 인정한 것이죠. 핵심은 역시 앞서 사례들에서 계속 반복해서 확인했듯이 근로조건, 고용구조, 교섭관행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이것 때문에 분리해서 교섭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격한 차이라는 것은 용역업이라든지 해외 근무라든지 또는 생산직과 사무직처럼 직군 간 특성이 뚜렷이 다른 경우라든지 각 산업이나 기업의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까 그 GS네오텍 사례가 던지는 메시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설령 법에서 말하는 현격한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해도 분리 결정이 내려지는 그 시점의 구체적인 상황, 예를 들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라던가 실제로 교섭을 진행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면 분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요. 단순히 법적 요건만 기계적으로 충족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결국 교섭단위 분리 제도는 한 사업장 내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근로자 집단들의 구체적인 현실과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노사관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려는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깊이 들여다보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죠.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일하는 곳이나 아니면 잘 아는 사업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같은 회사 소속이지만 하는 일, 임금 체계, 근무 시간, 적용받는 규칙, 인사관리 방식, 심지어 고용의 안정성 같은 것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 그룹들이 존재하나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터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날 노동의 모습은 플랫폼 노동자, 또 국경을 넘나드는 원격 근무팀, 아주 고도로 전문화된 직무하고 전통적인 직무가 같이 존재하는 등 점점 더 다양해지고 표편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미래의 노동 환경 변화 속에서 과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이 전통적인 교섭단위 개념이 앞으로도 모든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가 살펴본 현격한 차이에 기반한 이 교섭단위 분리제도가 앞으로 다가올 더 복잡하고 다양한 고용관계들을 유연하게 다룰 수 있을지, 아니면 이 개념 자체의 근본적인 재검토나 또 다른 형태의 진화가 필요하게 될지 한번 함께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